당신이 갚아야 할 돈은 1,000냥이요. 만약 갚지 못한다면 집과 땅이라도 뺏을 것이요. 고작 50냥을 빌렸을 뿐인데 이자가 붙고 붙어 1,000냥이 되었으니 처음부터 갚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덫이나 다름없었지요. 흉년 3년에 이미 빈털터리가 된 이서방에게 1,000냥이란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집 안 식구들은 모두 넋을 잃었고 이 집안의 운명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12살마다들 도원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최만석 앞에 당당히 서서 건넨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말문이 막혀버렸지요. 1,000냥짜리 빚이 말 한마디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12살 소년이 무슨 말을 했기에 탐욕스러운 최만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을까요? 야단몽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전라도 어느 고을 산자락 아래 낮게 엎드린 초가집들이 저마다 묵은 추위를 이고 있던 때의 이야기이옵니다. 흉년이 든 지 3년째였지요.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비를 기다리되 가을이면 거두어들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 새해가 거듭되고 나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희망이라는 것이 차츰 사라져갔으니 남은 것은 오직 버텨야 한다는 막연한 의지뿐이었지요. 그 마을에 이서방이라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디 양반 집안의 후손이었으나 대를 거듭하며 가세가 기울어진 끝에 이제는 벼슬도 녹봉도 없이 고을에 눌러앉아 글이나 읽으며 살아가는 향반이었지요. 학식으로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이였으나 쌀 한 가마의 시세가 얼마인지는 부인에게 물어보아야 알 정도로 세상 물정에는 한없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이른 봄, 마을 안쪽 높다란 기와집에서 하인 하나가 문서를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 기와집의 주인은 최만석이라 하였으니 이 고을에서 재산으로는 딸을 자가 없는 부자였지요. 흉년에도 그의 광에는 쌀이 가득하였고 남의 어려움이 곧 그의 기회가 되어 온 방식으로 재물을 불려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이 들고 나선 것은 독촉장이었지요. 3년 전 흉년에 이서방이 빌려간 쌀 50섬이 이자가 불고 불어 이제는 엽전 1,000냥이 되었으니 보름 안에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갚지 못하면 가산을 압류하겠다는 말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이서방이 1,000냥을 어찌 구하겠느냐. 보름이 지나면 저절로 땅 문서가 넘어오겠지. 최만석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지요. 독촉장을 받아든 이서방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1,000냥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지요.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되 그 글자가 뜻하는 무게만큼은 온몸으로 느껴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았지요.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아궁이는 불기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으니 당장 오늘 저녁 밥을 어떻게 지을까를 걱정하는 형편이었습니다. 1,000냥이라는 것은 그 걱정과는 아예 다른 차원의 숫자였지요. 이럴 수가 1,000냥이라니. 읊초리듯 뱉은 말이 빈 방 안에서 맥없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안채에서는 부인이 빈 쌀독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쌀독 안을 들여다보는 눈이 바닥을 향하였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슬픔이라기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버린 체념이었지요. 부엌 한 귀퉁이에는 만득이 영감이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서방댁에서 평생을 살아온 늙은 노비였으니 갈 곳이 없어 남은 것이 아니라 이 집을 떠날 생각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흉년 3년 내내 주인 댁과 함께 굶고 함께 버텨왔으나 이제는 그 버팀도 한계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만드기 영감은 아무 말 없이 흘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당에는 도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 서방의 맏아들로 올해 12살이 된 아이였지요. 서당에서도 훈장 어른이 혀를 내두를 만큼 그를 빨리 깨쳤다 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그것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도원은 손에 책을 들고 있었으나 읽고 있지는 아니하였지요. 사랑채 쪽을 바라보는 눈이 고요하였습니다. 12살이었으니 남들이 보기엔 아직 철부지 아이였지요. 허나 도원의 눈빛은 또래 아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으니 마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눈이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집 안 구석구석에 퍼진 뒤였지요. 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되 울지 아니하였고 겁을 내지도 아니하였지요. 그저 조용히 오래도록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 서방 내외는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독촉장이 둘 사이 바닥에 펼쳐진 채였고 말은 오래도록 나오지 아니하였지요.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어른께 도움을 청해 볼 수는 없겠사옵니까? 오랜 친분이 있다 하셨으니 박서방도 형편이 넉넉지 못한 처지요. 천냥이란 것이 그리 쉬이 나올 돈이 아니지 않소. 부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지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였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서방이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집은 그의 아비가 물려준 것이었고 그 아비는 또 그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으니까요.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한 번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마루 끝에는 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나왔다가 방 안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다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린 것이었지요. 방 안에 이야기가 얇은 문종이를 타고 새어 나왔고 도원은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어머니의 말도 그 말의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침묵도 모두 들었지요. 도원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아니하였지요. 두려움에 몸을 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눈빛이 점점 깊어졌지요. 달빛이 문종이를 타고 흘러들어 그 눈빛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도원이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으로 갚는 것만이 빚 갚는 길은 아닐 것이온데 들은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허나 그 한마디 속에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싹 트고 있었습니다. 달은 높이 떠 있었습니다. 차고 맑은 빛이 온 마을 위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가난한 초가도, 최만석의 기와집도, 그리고 마루에 홀로 앉은 12살 소년도 그 달빛 아래서는 모두 같은 크기로 보였습니다. 허나 이튿날 해가 뜨면 같은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도원이 단정히 옷매무새를 여미고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이 서방 내외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티가 역력하였으나 도원은 그 기색을 모른 척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최만석 영감 댁에 다녀오겠습니다.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지요. 이 서방이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두 손을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멈추었지요. 내가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최만석이 어떤 자인지 알기나 하느냐? 알고 있사옵니다. 그렇기에 제가 가려는 것이옵니다. 이 서방이 한동안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2살 아이의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겁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겁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고요하였습니다. 아니 된다. 최만석 영감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냐.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내쫓을 게 뻔하다. 내쫓기면 돌아오면 그만이옵니다. 허나 가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사옵니까? 어머니가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던 것이지요. 아버지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으니 그것이 곧 허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원이 골목을 걸어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었지요. 이 서방댁 아이가 혼자 최만석 영감댁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저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따라왔지요. 이 서방댁 도련님 아닌가? 저 어린 것이 어딜 혼자 가는 거지? 최만석 영감댁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설마 저 아이 혼자 빚 이야기를 하러 가는 것은 아니겠지. 도원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도 아니하였지요. 서리 내린 흙길 위를 짚신 소리 하나 요란하지 않게 걸어 나갔습니다. 최만석 영감댁의 대문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높았습니다. 돌담이 좌우로 길게 뻗어 있었고 문짝 하나가 웬만한 어른 키에 갑절은 되어 보였지요. 그 앞에 문지기 둘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으니 둘 다 이 마을에서는 알아주는 덩치였습니다. 도원이 그 앞에 멈추어 섰지요. 문지기 하나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꼬마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느냐? 최만석 영감댁이시다. 어서 돌아가거라. 이 서방댁 도원이라 하옵니다. 최만석 영감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사옵니다. 문지기가 다른 문지기와 눈을 마주치며 실실 웃었습니다. 말씀이라니. 영감님이 꼬마 아이 말씀을 들으실 것 같으냐. 썩 꺼지거라. 도원이 문지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였지요. 영감께 이리 전하시지요. 이 서방댁 아이가 찾아왔는데 영감께서 들으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말씀이 있다고. 문지기가 코웃음을 치려다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지도 빠르지도 아니하였으니까요. 당당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마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하는 듯한 그 태도가 무언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요. 문지기가 다른 문지기에게 작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듯 손짓을 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지요. 최만석은 처음에 피식 웃었습니다. 이 서방댁 아이라고 그 양반이 이제는 어린 자식을 내세워 빌기라도 할 작정인 게냐. 허나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내저었지요. 들여보내거라. 어디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꾸나. 최만석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찾아왔다는 것이 귀찮기보다는 우스웠던 것이지요. 어차피 보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터였으니까요. 도원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고 번듯한 대청이었지요. 기름칠한 마루가 반들반들 빛나고 있었고 벽에는 묵직한 서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서방댁의 낡은 사랑채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허나 도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눅이 들거나 기가 꺾인 기색도 없었지요. 그저 조용히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최만석을 향해 단정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만석 영감, 찾아뵙게 되어 인사 올리옵니다. 최만석이 팔짱을 낀 채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었으나 도원은 그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내었지요. 담도 크구나. 어디 말해봐라.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게냐. 도원이 최만석을 마주 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하려는 말을 천천히 고르는 사람의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도원이 입을 열었지요. 영감께 여쭈어 볼 것이 있사옵니다. 빚이란 무엇이옵니까? 최만석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예상하였던 말이 아니었지요. 봐달라고 빌거나 기한을 늘려달라거나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건만 빚이 무엇이냐니요. 빚이란 갚아야 할 것이지. 그게 무슨 질문이냐. 그러하옵니다. 갚아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영감께서도 갚으셔야 할 것이 있지 않사옵니까? 최만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만석이 내가 갚아야 할 것이라는 말에 방 안에 있던 하인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감히 최만석 영감에게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이 고을에 없었지요. 하물며 12살 아이가. 최만석은 금방 화를 낼 것 같았으나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다고. 내 이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영감, 노여워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제 말이 끝나고 나서 화를 내셔도 늦지 아니하옵니다. 최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꺼내려 하는 것인지 그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아니하였지요. 그것이 오히려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을 들어 하인들을 물러나게 하고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들어보자꾸나. 들어보자꾸나 라고 최만석이 말하였습니다. 하인들을 물리치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였지요. 방 안에는 도원과 최만석 둘만 남았습니다. 도원이 천천히 숨을 고르고는 입을 열었지요. 영감 소인이 어릴 때 만드기 영감에게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영감께서 이 고을 박씨 성을 가진 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신 일이 있었다 하옵니다. 최만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아니하였지요. 도원은 계속하였습니다. 그 박씨라는 자가 꾸며낸 문서가 교묘하여 고을 사람들 중 아무도 영감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옵니다. 그때 나선 이가 저희 아버지였지요. 밤을 새워 그 문서의 허점을 찾아내고 직접 변론 문서를 써서 관하에 제출하였다 하옵니다. 그 문서 한 장이 영감의 누명을 벗겨드렸다 하지요. 최만석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요. 그 침묵이 도원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말을 마저 이었지요. 그때 영감께서는 저희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하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노라고. 고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하옵니다. 방 안이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최만석이 천천히 시선을 들었지요. 그 눈 속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그것은 15년 전 옛날 일이야. 말로 한 것이지 문서로 남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세상에 말 한마디를 빚으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빚쟁이가 되고 말겠구나. 비겁한 말이었지요. 허나 최만석다운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어떻게든 피해가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도원이 그 말을 듣고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오히려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하옵니다. 영감 말씀이 옳사옵니다. 문서가 없는 말은 빚이 되지 아니하지요. 그렇다면 저도 문서가 있는 것으로만 따지겠사옵니다. 문서가 있는 것으로만 따지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나라에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사옵니다. 왕께서도 대신께서도 이 고을 영감께서도 그 위에 설 수 없는 문서이지요. 그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사옵니다. 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을 넘지 못한다고. 경국대전이라는 말이 방 안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최만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지요. 이 고을에서 50년 넘게 재물을 불려 온 사람이었습니다. 관아의 아전도 그의 눈치를 보았고 고을 유지들도 그의 비위를 맞추었지요. 허나 경국대전만은 달랐습니다. 돈으로도 인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나라의 문서였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빌리신 원금은 50냥이었사옵니다. 법대로라면 이자는 50냥을 넘을 수 없사옵니다. 허나 영감께서는 1000냥을 청구하셨으니 이는 법이 허하는 이자의 10배가 넘는 것이옵니다. 최만석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반박을 하려 하였으나 말이 나오지 아니하였지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경국대전은 그 누구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은 관례가 있는 것이야. 고을마다 이자 계산이 다른 법이고 내가 이 고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법을 들이대느냐. 영감, 관례가 법을 넘을 수는 없사옵니다. 이 일이 관아에 알려진다면 영감께서 그동안 이 고을에서 거두어들이신 이자 전부가 문제가 될 것이옵니다. 저는 영감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법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0냥만 받으시지요. 그리하시면 저희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을 것이옵니다. 최만석은 한동안 침묵하였습니다.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었지요. 허나 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12살 아이였지요. 이대로 물러서는 것은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최만석이 천천히 눈을 가늘게 뜨며 입가에 차가운 웃음을 걸었지요. 내놓은 말이 제법 그럴듯하구나. 허나 나도 이 고을에서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야. 법을 아는 것과 세상을 아는 것은 다른 법이지. 어디 나하고 내기를 한번 해보겠느냐. 어떤 내기이옵니까? 수수께끼 셋을 낼 것이야. 셋을 모두 마치면 그 빚 한 푼도 받지 않고 탕감해주마. 허나 하나라도 틀리면 1000냥에서 한 푼도 깎지 아니할 것이야. 어떠냐? 도원이 최만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수께끼 내기라는 것이 함정임을 모르지 아니하였지요. 최만석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수께끼를 낼 것이 뻔하였습니다. 허나 도원은 이미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최만석이 법으로 물러서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판을 돌리려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판 안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좋사옵니다. 최만석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원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지요. 다만 그 눈빛만이 이미 무언가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처럼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빠른 법이었습니다. 이 서방댁 12살 아이가 최만석 영감댁에 혼자 찾아가 수수께끼 내기를 벌인다는 말이 순식간에 마을 안에 퍼졌지요. 최만석이 증인으로 마을 이장과 서당 훈장 어른을 불러들인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최만석 댁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으니 어느새 꽤 많은 수가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고 있었지요. 최만석은 그것이 싫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차피 이길 내기였으니 구경꾼이 많을수록 더 통쾌하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이장과 훈장 어른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최만석이 천천히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지요. 자, 이제 시작하자꾸나. 수수께끼 셋을 낼 것이니 셋을 모두 마치면 빚을 탕감해주마. 허나 하나라도 틀리면 천냥에서 한 푼도 깎지 아니할 것이야. 이장 어른, 훈장 어른, 잘 들어주시지요. 두 증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원은 방 한가운데 단정히 서서 최만석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최만석을 묘하게 불편하게 하였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지요. 아무리 영리한 아이라 하여도 자신이 준비한 수수께끼 앞에서는 꼼짝 못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다.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 것이 무엇이냐. 이장 어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훈장 어른도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지요.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원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시이옵니다. 꺼지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되 활알 타오르면 결국 스스로를 태워 없어지지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하였습니다. 훈장 어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소이다. 최만석의 입술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첫 번째는 마쳤지요. 허나 아직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다. 발은 있으나 걷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경꾼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웅성거렸지요. 이장 어른도 턱을 퀭고 한동안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도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신이옵니다. 발바닥 모양을 하고 있으되 스스로 걷지 못하고 코가 뚫려 있으되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요. 훈장 어른이 이번에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 어른도 무릎을 한번 쳤지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최만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개를 연거푸 마쳤으니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은 것이었지요. 마지막 수수께끼는 최만석이 가장공을 들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지요. 자, 마지막 수수께끼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고 싹이 자라면 열매를 맺는 법이지. 그렇다면 욕심을 심으면 무엇이 열리느냐.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앞에 두 수수께끼와는 결이 달랐지요. 구경꾼들도 이번에는 선뜻 웅성거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장 어른과 훈장 어른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지요. 최만석은 속으로 흡족하였습니다. 이 수수께끼에는 정해진 답이 없었지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정답이라 생각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곧 답이 될 터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어라 답하든 자신이 틀렸다고 우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도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지요. 앞에 두 수수께끼를 번개처럼 맞춰내던 아이가 이번에는 선뜻 답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마침내 막힌 것이 아닌가 하는 웅성거림이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최만석의 입가에 서서히 웃음이 번졌지요. 그런데 도원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만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화이옵니다. 욕심을 심으면 결국 재앙이 열리지요. 순간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도원의 답을 들은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과 감탄이 뒤섞여 나왔지요. 군장 어른이 눈을 크게 뜨며 무릎을 쳤습니다. 허허, 이 아이가. 허나 최만석이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치며 비웃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틀렸다. 욕심을 심으면 재물이 열리는 법이야. 욕심이 없으면 무엇을 이루겠느냐. 재물이 답이지. 화가 무슨 답이냐. 방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구경꾼들이 저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거렸지요. 이장 어른도 선뜻 어느 쪽이 맞다고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군장 어른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다물었지요. 최만석이 자리에서 일어설 듯한 기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낸 수수께끼이니 내가 정답을 아는 것이야. 재물이 답이다. 이 아이가 틀렸으니 내기는 끝난 것이야.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최만석이 언성을 높이고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도원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지요. 소란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요. 허나 방 안의 소란이 신기하게도 그 목소리를 중심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감, 수수께끼란 내는 사람이 정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장 어른, 훈장 어른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사옵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만석이 이장 어른과 훈장 어른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두 증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그 눈빛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무언가를 느꼈지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장 어른과 훈장 어른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이 숨죽인 채였지요. 최만석은 팔짱을 낀 채 두 증인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을 구경꾼들은 담장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지요. 군장 어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수께끼란 본디 이치로 푸는 것이요. 욕심을 심으면 화가 열린다는 것은 예로부터 성현들이 가르쳐 온 이치이지요. 도원 아이의 답이 틀렸다 하기 어렵소이다. 허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소이다. 수수께끼를 낸 사람이 정답을 혼자 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함정이지요. 영감께서 낸 내기는 애초에 공정한 것이 아니었소이다. 함정이라는 말이 방 안에 떠올랐습니다. 최만석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였지요. 무슨 말씀이요? 내가 낸 수수께끼이니 내가 정답을 아는 것이요. 두 분이 지금 어린아이 편을 드시는 것이요. 영감 소인은 편을 드는 것이 아니오라 이치를 말하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내기란 치면 결과를 따르는 것이지요. 영감께서 처음에 무엇라 하셨사옵니까? 셋을 모두 마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최만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 말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이장 어른과 훈장 어른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한 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최만석이 이 고을에서 고리대로 재물을 불려온 것은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었지요. 직접 피해를 입은 이도 있었고, 언젠가는 자신도 당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을 뿐이었지요. 허나 지금 이 자리에서 12살 아이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말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먹도 돈도 권세도 아닌 오직 이치만으로 도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감 소인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사옵니다. 영감께서는 지금껏 이 고을에서 많은 이들에게 쌀을 빌려주셨지요. 그 이자가 모두 경국대전이 정한 한도 안에 있었사옵니까? 최만석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였습니다. 이 많은 증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꺼낸 말이었지요. 그것은 지금과 상관없는 이야기야. 상관이 있사옵니다. 영감. 수수께끼의 정답을 영감 혼자 정하실 수 없듯이 이자의 한도도 영감 혼자 정하실 수 없는 것이옵니다. 이 고을에서 저희 아버지만 영감께 빚을 지신 것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법도는 저희 아버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을 모든 이에게 같아야 하는 것이옵니다. 방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도원의 말이 끝나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고 깊은 탄성이 번져 나왔지요.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흉년마다 최만석에게 쌀을 빌렸다가 이자를 감당 못해 논밭을 빼앗긴 이들이었지요. 그들이 하지 못하였던 말을 12살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그 눈빛들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두려워하며 굽혀오던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그 눈빛들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지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것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최만석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군장 어른이 조용히 최만석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영감, 내기는 영감께서 먼저 거신 것이요. 셋을 마치면 탕감해 주겠다 하셨고, 이 아이는 셋을 마쳤소이다. 세 번째 답이 틀렸다 하시나, 소인이 보기엔 그 답이 오히려 더 깊은 이치를 담고 있소이다. 영감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이까. 최만석이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지요. 증인도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자기 집 하인들까지 모두가 도원의 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치의 편이었지요. 최만석이 긴 침묵 끝에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를 가져오너라. 이 서방대 것은 오늘로 탕감이다. 방안이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원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이긴 자의 기세가 없었습니다. 그저 단정하고 조용한 인사였지요. 고맙사옵니다, 영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최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원이 말을 이었지요. 이 고을에서 영감께 빚을 지신 분들이 저희 아버지 하나만이 아니옵니다. 그분들의 이자도 경국대전의 법도에 맞게 다시 셈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법도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방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최만석은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지요. 반박도 변명도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저 고개가 조금 더 아래로 향하였을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흉년마다 이자를 감당 못해 논밭을 빼앗긴 이들이었지요.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고 두 손을 모으는 이도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지금 막 해낸 일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지요. 군장 어른이 도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더니 이 아이는 말 한마디로 고을 하나를 살렸구나. 도원이 최만석 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침에 올 때와 같은 걸음이었지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허나 그 걸음이 지나는 곳마다 마을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고개를 숙였지요.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인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방이 대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도원보다 먼저 집에 닿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번져 도원이 골목을 반도 걷기 전에 이 서방댁 안채까지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서방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도원이 대문을 들어서자 이 서방이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입을 열었지요. 수고하였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허나 그 한마디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도원은 알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만득이 영감은 부엌 귀퉁이에서 소매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지요. 허나 그날 밤 최만석 댁 안방에도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혼자 앉아 있었지요. 낮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한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50년 가까이 이 고을에서 재물을 모아온 사람이었지요. 그것을 12살 아이 하나에게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지요. 허나 최만석은 단순히 화만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노를 차갑게 가라앉히며 붓을 집어들었지요. 최만석이 쓴 것은 관아에 올리는 고발장이었습니다. 내용은 교묘하였지요. 이 서방이 빚을 갚지 못하면서 어린 아들을 내세워 채권자를 협박하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고을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을 들먹인 것도 무지한 아이가 법전을 잘못 해석하여 고을 유지를 능멸한 것이라 적었지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붓을 내려놓으며 최만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말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아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튿날 아침 최만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마을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너른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인사를 건넸지요. 이 서방댁 빈문서도 약속대로 탕감 처리하였고 마을 사람들의 이자 장부도 꺼내어 다시 계산하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어제 도원에게 당한 일을 깨끗이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였지요. 허나 그 전날 밤 그가 쓴 고발장은 이미 관아로 향하는 하인의 품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고발장이 관아에 닿은 것은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사또는 고발장을 받아 천천히 읽었지요. 내용을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최만석이라는 이름은 이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고을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자였고 관아에도 해마다 선물을 보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또가 옆에 선 아전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서방과 그 아들을 내일 아침 관아로 불러들이거라. 관아의 소환장이 이 서방댁에 당도한 것은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 서방의 손이 다시 떨렸지요. 며칠 전 독촉장을 받아 들었을 때와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최만석이 관아에 입김을 넣은 것이구나. 아이를 내세워 채권자를 협박하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서방의 목소리가 분노와 절망 사이 어딘가에서 떨렸습니다. 그것이 도원에게는 가슴 아프게 들렸지요.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빚 독촉장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도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걱정 마시옵소서. 관아라면 더 좋사옵니다. 더 좋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최만석 영감 앞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었사옵니다. 허나 관아에서는 사또 나리께서 증인이시지요. 경국대전은 사또 앞에서도 같은 법이옵니다. 촛불이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서방이 오래도록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12살 아이였습니다. 허나 그 눈빛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그것이 이 서방을 더욱 먹먹하게 하였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단단한 곳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이 서방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겠다. 그 밤 최만석은 자신이 놓은 함정이 오히려 도원에게 더 큰 무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관아라는 더 넓은 자리에서 더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지요.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요. 어머니가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고 만득이 영감이 허겁지겁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관아의 포졸 둘이 서 있었지요. 그 뒤로 이른 아침 안개가 깔린 골목이 차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서방과 그 아들 도원이 여기 있느냐? 사또 나리의 명으로 관아로 출두하여야 한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득이 영감은 대문 기둥을 붙잡고 몸을 굳혔지요. 이 서방이 옷매무새를 여미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허나 억지로라도 단정히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관아에 끌려가는 것이었으나 적어도 꼴사납게 끌려가지는 아니하리라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도원이 이미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옷을 단정히 여미고 집신끈을 묶은 채로였지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포졸들이 앞에서 길을 열었지요. 이 서방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도원의 발걸음은 고요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이 나란히 골목을 지나는데 집집마다 문이 열리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지요. 소문은 또 빠르게 번졌습니다. 최만석이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다는 것, 이 서방 부자가 관아로 불려간다는 것이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을 닫지 아니하였지요. 하나둘 대문을 열고 나오더니 이 서방 부자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셋이었지요. 그러다 열이 되고 스물이 되었습니다. 최만석의 고리대로 논밭을 빼앗긴 이들이었지요. 이자를 감당 못해 가산을 탕진한 이들이었습니다. 묵은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이들이 저마다 오래된 문서를 품에 안고 뒤를 따랐지요. 도원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골목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지요. 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앞을 보고 걸었지요. 관아의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뒤를 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수는 50이 넘어 있었습니다. 관아 문을 지키던 군졸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포졸 둘이 이 서방 부자 하나를 데려오는 일이었는데 마을 사람들 50여
명이 뒤를 따라온 것이었으니까요. 안에서 사또가 그 광경을 보고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이 다 무슨 일이냐? 이 서방 부자를 따라온 마을 사람들이 옵니다. 제각기 문서를 들고 왔사옵니다. 사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모두 들이거라. 관아의 대청마루에 자리가 잡혔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았고 이서방과 도원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마다 품 안에 문서를 꼭 쥐고 있었지요. 이서방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허나 도원은 달랐지요. 무릎을 꿇되 등을 곧게 세우고 사또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지요. 고발장에 적힌 아이가 내가 맞느냐? 도원이라 하였더냐? 그러하옵니다. 날이 몇 살이냐? 12살이옵니다. 사또가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2살이라는 나이가 눈앞의 아이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지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떨지도 않고 관아 대청 한복판에서 똑바로 앉아 있는 아이를 사또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최만석은 그 시각집 앞에서 하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발장이 관아에 잘 접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 서방 부자가 관아에 끌려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최만석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지요. 말재주로 이긴다 하여도 관아 앞에서는 결국 내가 이기는 법이지. 마을 사람들 50여 명이 문서를 들고 관아로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아직 그의 귀에 닿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또가 다시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발장에는 내가 채권자를 협박하고 마을을 선동하였다. 적혀 있다. 할 말이 있느냐? 이 서방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당의 마을 사람들도 조용해졌지요. 모두의 시선이 12살 아이 하나에게 쏠렸습니다. 도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사옵니다. 사또나리. 말씀을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사또가 잠시 도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거라. 도원이 숨을 고르며 입을 열려는 순간 관아 마당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만석이 직접 관아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자신이 고발한 자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을 보는 순간 최만석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멈칫하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문서를 손에 쥔 채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자신이 수십 년간 상대해 온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이 오늘은 달랐지요.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무언가를 품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사또가 최만석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고발장을 올린 최만석이 직접 왔느냐? 마침 잘 되었구나. 이 자리에 함께 있거라. 사또가 도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 할 말이 있다 하였지. 말해보거라. 도원이 숨을 한 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아니하였지요. 관아 대청이 크고 높았으나 그 안에서도 도원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하였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이 아뢰기에 앞서 한 가지만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사또나리께서는 경국대전을 알고 계시옵니까? 사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관아의 아전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지요. 사또 앞에 무릎 꿇은 12살 아이가 경국대전을 아느냐고 물은 것이었으니까요.
이놈이 내가 경국대전을 모르겠느냐. 계속해보거라. 경국대전 호전 채무조에 이르기를 이자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였사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최만석 영감께 빌리신 원금은 50냥이었지요. 법도에 따르면 이자는 50냥을 넘을 수 없사옵니다. 허나 최만석 영감께서는 1000냥을 요구하셨으니 이는 경국대전이 허하는 이자 한도의 20배가 넘는 것이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아전을 불렀지요. 경국대전을 가져오너라. 아전이 황급히 법전을 가져왔습니다. 사또가 직접 펼쳐 해당 조문을 확인하였지요. 관아 대청이 쥐 죽은 듯 조용하였습니다. 사또의 손가락이 조문 위를 천천히 짚어 내려갔지요. 맞구나. 사또가 법전에서 눈을 들어 최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만석,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냐? 최만석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은 오래된 관례가 있는 것이옵니다. 이 고을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방식이지요. 소인 혼자만의 일이 아니옵니다. 관례가 법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최만석이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그때 마당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손을 들며 일어섰지요. 사또 나리, 소인도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소인도 최만석 영감께 쌀을 빌렸다가 이자가 불어놓은 새 맞이기를 빼앗겼사옵니다. 여기 당시 문서가 있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섰지요. 그 다음에도 또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저마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지요. 묵혀두었던 억울함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무 분쟁이 아니었지요. 수십 년간 한 고을에서 자행되어 온 불법 고리대의 전모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관아에 고발장을 넣을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였지요. 이 서방 부자 하나를 곤경에 빠뜨리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라 여겼습니다. 허나 지금 이 자리는 달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문서를 들고 나타났고 사또가 직접 경국대전을 펼쳐 조문을 확인하였으며 수십 년간 자신이 해온 일들이 하나씩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이 자신이 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지요. 사또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도원을 향해 말하였지요. 도원아,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말이 모두 경국대전에 근거한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한 말은 모두 경국대전, 호전 채무조에 근거한 것이옵니다. 소인이 꾸며낸 말이 단 한마디도 없사옵니다. 사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만석을 향해 돌아보았지요. 최만석, 내가 올린 고발장에는 이 아이가 법전을 잘못 해석하여 고을 유지를 능멸하였다 하였다. 허나 내가 직접 경국대전을 확인한 바, 이 아이의 해석이 맞고 내 행위가 법을 어긴 것이다. 최만석이 고개를 완전히 숙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 고을에서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허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사또의 말이 곧 나라의 판단이었으니까요. 마당에 무릎 꿇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고 두 손을 꼭 모으는 이도 있었지요. 오래도록 억눌려 있던 것이 이제야
비로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였지요. 이긴 자의 기세도 감격에 겨운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였지요. 처음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관아 대청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였습니다. 사또가 경국대전을 덮고 천천히 몸을 세웠지요. 아전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고개를 바닥에 붙인 채 꼼짝하지 못하였지요.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만석은 들어라. 경국대전 호전 채무조에 따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내가 수십 년간 이 고을에서 행하여 온 고리대는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니 이 자리에서 낱낱이 따지겠노라. 최만석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또의 명으로 아전들이 마을 사람들이 들고 온 문서를 하나씩 받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서마다 같은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었지요. 원금은 적게는 10냥, 많게는 100냥이었으나 이자가 불고 불어 수배에 달하는 청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논밭을 내주고 집을 넘기고, 그래도 모자라 자식들까지 최만석 댁의 일꾼으로 보낸 경우도 있었지요. 사또의 표정이 살펴 내려갈수록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무 다툼이 아니었지요. 한 고을을 수십 년간 짓밟아 온 법도를 어긴 세월이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판결을 내리겠다는 신호였지요. 최만석에게 판결을 내리겠노라. 하나, 이 고을 백성들에게 법도를 넘어 거두어들인 이자를 모두 돌려줄 것이며, 법도를 어기어 빼앗은 논밭과 가산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둘, 앞으로 어떠한 금전거래도 경국대전의 법도를 반드시 따를 것이며, 이를 어길 시 엄벌에 처할 것이다. 셋, 이번 고발장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무고한 자를 해하려 한 것이니 이에 대한 죄 또한 면치 못할 것이다. 최만석이 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당에서 울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소리 죽여 우는 이,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하는 이, 옆 사람의 팔을 붙잡고 고개를 숙이는 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오랜 억울함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어떤 이는 10년이 넘도록 빼앗겼던 논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최만석 댁에 일꾼으로 보냈던 자식 생각에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렸지요. 도원은 그 모습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지요. 판결이 끝난 뒤 사또가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원아, 경국대전 채무조를 어찌 알게 되었느냐. 서당 훈장 어른의 서가에 꽂혀 있던 것을 빌려 읽었사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 같았사옵니다. 사또가 잠시 도원을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관아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지요.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 같았다고. 그날이 이렇게 빨리 왔구나. 내 아비는 자식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관아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관아를 나서기 시작하였지요. 들어올 때와는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래 짓눌려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들의 걸음이었지요. 이 서방과 도원이 나란히 관아 문을 나섰지요. 이 서방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손의 무게가 말보다 깊었습니다. 관아 대청이 고요해졌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눈짓을 보내었습니다. 포졸 둘이 최만석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지요. 최만석이 몸을 굳혔으나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지요. 허나 지금 이 순간 그 두 손은 포졸의 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최만석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탄성도 야유도 없었지요. 그저 오래도록 억눌려 있던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것을 지켜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원이 혼자 마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잠시 남았고 도원은 먼저 걷기 시작하였지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겨우내 앙상하던 나뭇가지 끝에 작은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말이란 칼보다 예리하고 돈보다 무겁다 하였지. 허나 그것도 이치에 맞을 때만 그러한 법이지. 그 말이 봄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도원이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앙상하던 나뭇가지마다 꽃이 피어났지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지난 겨울 한쪽 가지를 말려 죽인 채로 버티던 그 나무도 올봄에는 새 잎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3년이었으되 땅은 여전히 살아 있었지요. 씨앗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오래 구부정하게 굳어있던 등이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지요. 빼앗겼던 논밭 문서를 돌려받은 이들이 저마다 봄 농사 준비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의 땅을 일구어야 했던 이들이 드디어 제 땅에 씨를 뿌릴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이 서방댁 아침 밥상에 김이 올랐습니다. 오래간만의 일이었지요. 쌀독이 비어있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솥안에 쌀밥이 그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푸는 손이 조심스러울 만큼 소중하게 움직였지요. 여동생이 밥상 옆에서 제잘거렸고 만드기 영감은 부엌 귀퉁이에서 눈을 찡그리며 조용히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서방이 밥상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하였지요. 잘 먹겠소. 짧은 말이었습니다. 허나 그 말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밥상 앞에 앉은 식구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도원이 서당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원을 보면 고개를 숙였지요. 처음에는 도원도 그 인사가 어색하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버지의 빚을 해결하려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허나 마을 사람들에게 도원은 달리 보였지요. 오래도록 아무도 하지 못하였던 말을 대신 해준 아이였으니까요. 도원은 그 인사들을 담담히 받으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서당에 이르자 훈장 어른이 도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도원아, 사또 나리께서 내 이야기를 고을 안팎에 두루 알리셨다 하더구나. 이 고을 수령으로 부임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그간 이런 일이 없었다 하시며 특히 너를 기억하신다 하더라. 소인은 그저 법도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훈장 어른, 그 법도를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허나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느니라. 알고 있는 것을 쓸 때를 아는 것이지. 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장 어른의 말이 가슴 깊이 닿았지요. 마을 들판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돌려받은 논밭에 씨앗을 뿌리는 이들이었지요. 오래도록 남의 땅이었던 곳을 다시 자신의 손으로 일구는 것이었습니다. 삽이 흙을 파고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갔지요. 말 한마디가 이 들판을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들판 끄트머리에서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흙을 두 손에 쥐었습니다. 오래도록 그 흙을 바라보다가 눈물 한 방울이 흙 위로 떨어졌지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보지 아니하는 척하였지요. 이 서방이 오랜만에 붓을 들었습니다. 글을 읽는 것이야 흉년에도 손에서 놓지 아니하였지만 무언가를 쓰는 일은 오래도록 하지 못하였지요. 마음이 무거우면 손도 무거워지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붓이 가벼웠지요. 이 서방이 쓴 것은 긴 글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글귀 하나였지요. 말 한마디가 천냥이라 하였으나 내 아들의 말 한마디는 그보다 무거웠노라. 서당이 파한 뒤 도원은 마을 뒤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봄빛을 받은 지붕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들판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관아의 기와지붕도 보였고 최만석 댁의 높다란 담장도 보였지요. 담장은 여전히 높았으나 그 안은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원이 무릎을 끌어안은 채 고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봄바람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해 봄을 이렇게 기억하였습니다. 흉년 3년이 끝나고 처음으로 맞은 봄이었으되 그 봄이 유달리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은 날씨 때문만이 아니었다고요. 12살 아이 하나가 말 한마디로 고을 하나를 바꾸어 놓은 봄이었으니까요. 도원은 그 봄에 12살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더 하게 될지,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게 될지, 그것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요. 도원 자신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은 알고 있었지요. 말이란 이치에 맞을 때 가장 무겁고 가장 오래 남는 법이라는 것을. 저 멀리 지붕들이 날든 해를 안고 분홍빛 꽃잎 하나 바람에 실려와 시간이 잠시 여기서 쉬어가는 듯 가슴에 고요함이 물들어 번져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공간의 작은 기적 같은 하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